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간부 뒤집어 선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하반기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는 우중충해도 최근 위험 자산들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은데요. 물가가 드디어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 건데, 미국 CPI가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달성하면서 이제 금리 경로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장의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고용은 또 계속해서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골디락스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피어난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이 어려운 걸 미국 페드가 해낸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용은 괜찮고 물가는 내려오는 그런 골디락스 말입니다. 자, 하반기의 첫날이니만큼 오늘은 상반기에 순달람이 열심히 달렸던 내용들로 한번 복습 차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3년 상반기 순달람 방송 종목 리스트. 오늘은 이걸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순위가 아니라 그냥 이게 방송 순서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먼저 상반기 전반부 그러니까 1분기죠. 1분기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월에 ASML을 시작으로 해서 인페이즈, 메타, 엔비디아, 그리고 쿠팡, 테슬라, 브로드컴, 아이온큐 이렇게 1분기를 좀 달렸는데요. 시가총액이 제일 낮았던 것은 아이온큐 4조 원대였고 가장 높은 것이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 1,400조 원 정도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종목 테마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제가 다뤘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과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그리고 또 2분기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다뤘었는지 차트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한번 보시면 닌텐도가 여기 7974 닌텐도가 있죠. 일본 증시가 상반기가 워낙 강세였었기 때문에 일본 주식을 또 다뤄봤었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여기 가장 밑에 있는 2644 여기 일본 반도체 ETF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여기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짚어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팔란티어, 라이엇, AMD, 그리고 어도비를 했었습니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AI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만 좀 나열을 좀 해보면은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저 또한 궁금해서 상반기에 다뤘던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총 17종목에 대해서 순달람은 17전 13승 4패 승률 7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승패는요, 각 주식들이 속한 기준지수, 그러니까 벤치마크라고들 많이 부르죠. 이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ASML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반도체 ETF까지 상대적 수익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기재를 딱 해놨습니다. 가장 성적이 우수했던 종목이 바로 다름 아닌 아이온큐, 한국인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온큐, 그리고 또 라이엇 플랫폼즈였는데요. 각각 양자 컴퓨팅과 비트코인 채굴 업체죠.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AI 시대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적에서 기대감에 최근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엇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랠리 분위기를 솔솔 피우는 데다가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이 라이엇의 10% 지분 매입을 해대한 소식에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반면에 가장 나쁜 수익률을 보인 주식은 1월 말에 방송했던 인페이즈 에너지였는데요. AI 열풍 속에 시장이 반도체와 빅테크의 열중 관심을 쏟는 가운데 이런 인페이즈 같은 친환경 주식들은 좀 외면을 받은 결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인페이즈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을 넘어서 유럽에 진출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과 수익률을 보시면은 또 AI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다시금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AI 종목들은 역시나 빅테크의 잔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빅테크들의 독주가 대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올해 주가 수익률을 그려본 거거든요. 여기 회색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올해 15%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선이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의 빅테크들 주가 수익률입니다. 무려 6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인즉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해 주가 움직임이 뭐 별 볼 일이 없었다는 말인데 실제로 이 탑 7 종목을 제외한 493개 종목의 주가 수익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표, 이 표에서 보듯이 이것은 나스닥 100지수, 나스닥 100지수에서 이 7가지 별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나타낸 것인데 이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60%입니다. 네. 나스닥 100지수에서 7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라는 말입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심지어 나스닥에서는 과거 2차례밖에 없었던 특별 리밸런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개입을 해서 이것을 임의값으로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법하지만 주가 흐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도 그리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런 고밸류가 정당화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 침체가 다시 걱정거리로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빅테크들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업체들은 수백 조의 현금을 각각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빅테크가 빅테크라고 불릴 수 있는 명백한 명분을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AI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은 이쪽에 와서 익숙한 그림, 네,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고요. 네, AI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핵심 3가지 요소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3가지는 AI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가운데 거부터 보시죠. 거대하고 또 양질의 데이터가 맞냐, 적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효율적인 AI 모델을 만들 수 있냐 하는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편에 있는 거, 이것들을 기반에서부터 지원하는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확보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빅테크들인 것이죠. 그런데 AI 관련된 기사를 제가 좀 자주 접하다 보니까 AI가 이제 한풀 꺾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기사들도 제법 나오더라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챗GPT가 만드는 AI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는 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것은 챗GPT를 사용하는 월간 방문자 숫자 추이를 월별로 나타낸 겁니다. 월간 추이입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출시된 챗GPT는 출시 한 달 만에 2.7억 명의 방문자 숫자를 기록하더니 지난 5월에 18억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근데 지난달에는 드디어 이 방문자 수치가 10%가량 줄어든 것이 포착이 된 것이죠. 아직도 근데 16억 명이 넘게 쓰네요. 그래서 거 봐라. AI도 결국 테마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다만 오른쪽 표, 이 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2가지 선은 각각 구글 검색창에다가 챗GPT와 API라는 단어를 검색한 빈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나타나어 있는 게 챗GPT 단어 검색량인데 여기 최고점 대비해서 38%나 급감을 했습니다. 다만 AI라는 단어의 검색량은 6%밖에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이 말은 챗GPT라는 하나의 AI 챗봇 서비스에 열광하는 분위기는 물론 좀 사그라들었지만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챗GPT에 대항하고자 하는 대안의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출현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챗GPT의 방문자 숫자 자체는 좀 줄어들었어도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 시간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법을 점차 익히다 보니까 이제는 챗GPT가 없으면 업무에 상당히 제한이 올 정도거든요. 이거 없으면 이제 일 못해요. 이 정도입니다. 챗GPT 성장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또 메꿀 점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약간 쿨다운 되면서 실제로 다가올 또 다른 AI 혁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결국 AI 성장성이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표를 재밌는 걸 찾아왔습니다. 이 왼쪽 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세계의 실질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0년 단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타낸 겁니다. 글로벌로요. 실질 GDP 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와 고용 증가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2012년까지가, 이게 숫자가 좀 잘못 기입이 되는데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는 고용은 조금 줄어들어도, 생산성 증가 때문에 GDP 성장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고용과 생산성이 지금 둘 다 함께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AI가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겁니다. 그리고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생성 AI라는 기술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점차 진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여기 빨간색, 이쪽 부분, 빨간색. 이게 2040년과 한 2050년 정도는 돼야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을 인공지능이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생성 AI가 출현한 뒤로는 그 타임라인이 20년 정도 앞당겨졌거든요. 이제 정말로요. 특이점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AI 경쟁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빅테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쟁 속에서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딱딱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비즈니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양,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근데 AI 훈련에 쓰일 데이터들이 2026년쯤이 되면, 그러니까 3년 뒤, 26년쯤이 되면 고갈될 수 있다라는 믿기 힘든 분석들이 최근 계속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위터, 구글, 그리고 메타의 스레드인가요? 스레드 같은 빅테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위터는요. 다른 업체들이 트위터의 글자 데이터를 마구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기 시작했고요. 가운데 있는 구글은 심지어 데이터 정책도 변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이제 모두 본인들의 AI 개발에 쓰겠다는 겁니다.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게 메타가 새롭게 넣는 건데 메타는 욕심을 더 부리고 있습니다. 스레즈라는 새로운 서비스까지 내놓으면서 가입한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접근 권한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연락처, 금융,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뭐 각종 개인정보가 스레즈한테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이 모든 이벤트들이 불과 2주 사이에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최근 일들입니다. 전쟁은 이제 막 개시가 됐습니다. 트위터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이 전쟁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픈 AI와 구글이 선도하고 있는 이런 전장에서, 배틀필드에서 본격 참전을 알린 건데요. 지난 12일,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2일에 xAI라는 기관을 새로 발족시켰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경력을 보면 오른쪽 밑에 있어요.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출신 임원들로 차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드림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AI 전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빅테크들의 AI 전쟁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다름 아닌
반도체에 대한 겁니다. 인공지능, 인간을 모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모방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두뇌죠. 그리고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게 기계에게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고성능의 반도체 확보가 필수인 거죠. 먼저 여기 위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테슬라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올해 안에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또 한 번 천명을 하면서 AI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 성능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9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들의 슈퍼컴퓨터 안에다가 엔비디아의 A100 GPU 약 4만 개가 넘는 성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A100 GPU의 가격은 현재 시장가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4만 개 곱하기 2천만 원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AI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빅테크뿐만이 아닙니다. 오픈 AI와 같은 스타트업인 또 인플렉션 AI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는 며칠 전에 본인들의 슈퍼컴퓨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시설은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죠. H100 GPU가 22,000개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GPU 구매 금액만 한화로 1조 원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요. 지난달 AMD의 CEO가 말한 내용에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리사스 CEO잖아요. 이분이 본인들의 AI 제품이 매년 50%씩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관련 시장 규모가 올해는 300억 달러 정도지만 4년이 지나면 500억 달러로 커질 것이다. 5배가 커져서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놀라운데요. AMD의 성장과는 별개로 AI 반도체 시장이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투자에 있어서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MD 반도체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AMD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골리앗인 상황에서 AMD의 분전을 바라보는 것도 하반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CPU, GPU, 그리고 DPU, 네트워킹 장치까지 이것을 다 아우르는 하드웨어와 GPU에서 어떻게 AI 연산을 시킬지 실제로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두 업체는 1대1로 대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말이죠. 엔비디아의 비싼 가격 정책 때문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고 그래서 AMD가 우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싸움에서 쥐지를 치게 된다면 사실 많은 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헤게모니를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져간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경쟁도 정말 재밌는 소스일 것 같습니다. 자, 또한 AI 반도체에 있어서 보통 GPU 그리고 CPU와 같은 연산 칩에 대해서 많이들 집중을 하실 텐데요. AMD CEO 리사스가 역설한 내용처럼 연산 칩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와 네트워킹이 모두 다 함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그 지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메모리 병목 현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6년 전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GPU의 경우에는 연산력이 무려 94배 올랐는데 메모리 반도체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역폭의 경우에는 5배도 채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이 메모리 대역폭 분야가 개선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HBM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HBM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부분도 혹시나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관전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네, AI가 세상에 불러올 변화가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국들의 규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AI 안전센터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AI가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위험할 수 있다면서 사회 문제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기회를 또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I 규제가 생겨도 빠르게 적용되어 쓰일 곳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AI 기술에 접근한다면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적인 분쟁에서의 AI 활용입니다. 러우 분쟁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브릭스와 G7의 경쟁 등등해서 지금은 탈글로벌화 시대가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서 지정학 분쟁이 계속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분쟁은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 다시 말해서 디지털 세상 안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라는 분인데 이 CEO는 지난주에 타임지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 AI와 알고리즘의 승리가 곧 전쟁의 승리라고 단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방과 사이버 보안과 같은 영역에서의 AI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서의 지정학적인 분쟁, 다시 말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AI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AI 관련 지출 예산을 크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왼쪽 표에서 보다시피 미국 국방부는 당장 올해 4분기부터 AI 관련 금액의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의 최고 보안 수준의 파트너로 혼자 선정됐습니다. 혼자. 임팩트 레벨 6라는 것에 혼자 도달한 건데요. 레벨 6. 이 레벨이 높을수록 국방부의 최고 민감한 정보까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AI에 있어서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기업들 대비 경쟁력이 더욱더 확보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준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방부의 수주를 더욱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순달람이었지만 AI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달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AI여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난 12일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했던 내용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AI 개발을 멈추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 5년에서 6년 사이에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갖춘 AI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네, 자율주행 인공지능에서 세계 최고 선두를 달리는 테슬라의 CEO가 한 말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조금 무섭지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정말로 이제 특이점이 정말 머지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순달람은 어쨌거나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